자, 생성자 중에 복사 생성자라는 걸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인자로 똑같은 종류의 다른 객체를 하나 받아요. 그래서 그 객체와 똑같은 상태의 객체로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건데 복사 생성자는 우리가 안 만들어도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공해 줍니다. 제공해 주는데 이 객체를 복제하는 방법은 원래는 얕은 복사, 깊은 복사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C++는 얕은 복사라는 걸 쓰지 않고 멤버 기반 복사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자바래. C++에서 제공하는 복사 생성자는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줍니다. 멤버 기반 복사를 한다는 것은 각 멤버 변수를 별도 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별도 복제하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객체 타입의 멤버 변수가 있으면 이 객체 타입을 또 그 객체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로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 얕은 복사를 구현한 코드가 되겠고, 얘가 멤버 기반 복사가 되겠고, 요것이 이제 깊은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는 한 객체가 갖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그 메모리 공간을 메모리 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메모리 복사를 통으로. 그러면 이게 other라는 인자가 갖고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포인터를 이렇게 또는 참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치면 메모리 복사를 하면은 얘도 똑같은 걸 가리키고 얘도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물론 가장 빠르게 복제하는 건 이렇게 메모리 카피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다른 언어들은 주로 이제 이런 얕은 복사 기능의 복사 생성자들을 제공해 줘요. 근데 C++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 복사 생성자는 얕은 복사라는 게 아니라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멤버들을 이제 차례로 대입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N은 원시 타입이죠. 그러니까 원시 타입은 그냥 메모리 복사를 하나 개별 복사를 하나 차이가 없어요. 변수의 값을 옮기는 거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 하나 멤버 기반 복사 하나 원시 타입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객체 타입인데 객체를 포인터로 주소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쟤는 그냥 원시 타입과 차이가 없어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로 옮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멤버 기반 복사를 해도 요 B라는 애는 그냥 또 똑같은 원래 복제된 그 인자로 주어진 애나 이 복제된 애나 똑같은 개를 가리키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런데 이 C는 포인터가 아니죠. 포인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C의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멤버 변수를 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C의 복사 생성자는 올바르게 구현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를 알아서 잘 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포인터를 쓰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들은 문제없게 복사 생성자들을 다 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문제가 없게 됩니다. 멤버 기반 복사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이런 포인터로 객체들을 유지했을 때, 뭐 포인터로 원시 타입을 유지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원시 타입을 포인터로 유지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객체들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거나 이 다형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포인터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C++ 제종에는 멤버 기반 복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복사를 하면은 요 B를 새롭게 복사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별도로 직접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성하면서 이제 그 B의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복사 생성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복사. 그래서 내가 저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멤버 기반 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깊은 복사를 하는 복사 생성자를 내가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정의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해줘야 되겠고, 내 것만 잘 맞는다고 하나만 잘 맞는다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제 관련되어 있는 클래스의 복사 생성자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전체적인 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것들을 얘는 B는 또 이 안에서 또 다른 걸 가리키고 있는데 이 복제를 B가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얘가 얘를 가리키는 형태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사 생성자들을 문제가 없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 B, C 세 개의 클래스를 만든다. 근데 A는 복사 그 깊은 복사가 필요하고 C도 필요하다. 그럼 A, C를 다 만들어 줘야 올바르게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런 애는 이제 객체를 유지하지 않는데 이제 동적 배열로 동적 배열을 생성해서 포인터로 이 동적 배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지하는 애들을 이렇게 유지하면은 소멸자에서 뭘 하냐면 얘네들을 반납하는 형태로 코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복사 생성자를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만들어서 펑션 함수에 이 A라는 애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참조로 넘기지 않고, 참조로 넘기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참조로 넘기지 않고 값 전달로 넘겼어요. 값 전달로 넘기면 저 매개 변수 B 객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동적으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티저 어레이 리스트에 복사 생성자를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은 시스템에서 만들어주고, 시스템에서 만드는 복사 생성자는 이제 어떤 형태의 복사 생성 제공해 주냐면 멤버 기반 복사를 해줘요. 그러면 요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로 복사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동적 배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뀌게 되는데 이 펑이 끝나면은 뭐가 되냐면 이 B 매개 변수 객체는 소멸되겠죠. 소멸되면서 뭘 해요? 소멸되면서 얘가 없어지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반납해 버립니다. 반납해 버리면 끝나고 나서 얘를 쓸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복제를 했는데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를 다른 애가 미리 반납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딜리트하는 애가 있으면 이건 깊은 복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딜리트 했는데 다른 애가 그걸 가리키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저런 소멸자를 내가 딜리트하는 걸 만들면 복사 생성자도 깊은 복사를 하는 애를 만들어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하는 애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초기화 이 생성자의 초기화 목록이 있죠. 이 초기화 목록에서 이제 멤버 변수가 5개다. 근데 하나는 깊은 복사가 필요하고 나머지 4개는 깊은 복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깊은 복사가 필요하지 않는 애들은 여기서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저쪽 그 인자로 주어진 객체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깊은 복사가 필요한 애들, 이런 애들들은 이제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다른 애가 갖고 있던 데이터를 새 공간으로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새로운 동적 할당을 해서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경우에 복제할 때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새 공간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 갖고 와야 돼요. 이 복사 갖고 올 때에도 여러분들이 for로프로 뭔가 반복문으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메모리 카피 같은 걸 쓰는 거고, 아니면 이런 std 카피 같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복사해주는 함수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생성자는 이제 저렇게 깊은 복사하는 복사 생성자는 제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면 프로그램이 오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깊은 복사가 필요한 클래스를 내가 만들었으면은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 줘야 되겠고,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복사 생성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복사 생성자를 만들면 재정의하면은 복사 대입도 만들어 줘야 돼요. 복사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A equal B 하는 그런 데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 3, 빅 5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 3는 이제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둘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멸자에서 뭔가 동적 할당된 걸 반납하면 깊은 복사라는 복사 생성자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복사 대입 연산자도 다중정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만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이제는 C++11부터는 이동 생성자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이동 생성자 대신에 이동 생성자뿐만 아니라 이동 대입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빅5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빅5를 만드는 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빅5를 안 만들어도 되게끔 클래스를 설계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제로 규칙이다라고 얘기해요. 제로 규칙. 그래서 나중에 그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 생성자를 되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13장, 14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언제 깊은 복사가 필요한지 이런 점만 조금 생각해 주시고, 이런 깊은 복사가 필요한 애들을 만들 때 안 만들어주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복사 생성자는 항상 이렇게 참조로 받습니다. 만약 얘가 참조로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값 전달을 하게 되면 객체가 복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뭐가 필요해요? 복사 생성자의 호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반드시 참조로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가 얘를 수정하는 건 아니고 얘기인 데이터만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컨스트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A, 컨스트, A 요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복사 생성자가 되는 복사 생성자. 보통 생성자는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밖에서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초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개의 생성자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C++는 기본 인자라는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하는 생성자의 개수를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지만 보통 하나를 정의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제 객체를 자유롭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을 제한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객체는 여러 개를 생성하면 안 되고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 개가 존재하면 안 되고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개를 생성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객체의 생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객체의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생성을 뭔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야 돼요. 생성자들을. 퍼블릭으로 바꾸는 순간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객체들을 얼마든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생성을 통제하고 싶으면 생성자들을 프라이빗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프라이빗으로 바꾸면 이제 외부에서 생성하는 건 완전히 막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생성해야 돼? 어디서 생성할 수 있어요? 클래스 내에서만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내에서 생성을 하고 사용자들이 요청하면 생성된 것들을 만들어주는 별도 함수를 만들어 쓰게 되겠고요. 이런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팩토리 메소드라고 그래요. 공장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예제는 이제 객체를 딱 하나만 생성할 수 있게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객체를 어디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면은 클래스의 get instance를 호출합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호출하는 건 요 get instance가 이제 일반 객체 메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객체 메소드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점 연산자로 불러지겠죠. 근데 점 연산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땡땡하고 부르게 되면은 이 함수, 요 메소드는 클래스 내에 정의된 거지만 일반 메소드가 아니에요. 뒤에 설명드릴 이제 스태틱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키워드를 이제 주게 되는데 이 안에 스태틱으로 요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요구하면 요 정적한 요 지역에 요 함수 내에 생성이 되어 있는 얘를 이제 참조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A 클래스의 객체는 딱 유일하게 하나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보통 다른 데서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유일한 객체를 유지할 포인터 타입의 멤버 변수를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이제 static a get instance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거를 언제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요 get instance라는 함수를 처음 호출했을 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호출하게 되면 유니크를 검사하는데 유니크가 null ptr이면 생성을 하고 유니크가 null ptr이 아니면 이미 생성되어 있는 애를 반환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싱글턴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C++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더 효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렇게 만들지 않고 여기다가 A unique 해가지고 하나 뭐 그냥 만들어놔요. class A. 그 다음에 static get instance return unique. 이렇게 짜면 더 쉽죠.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달랠 때마다 요 만들어 놓은 얘를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이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빗이니까. 프라이빗이라는 거예요. 생성자들이 다. 그래서 막아놨다. 뭔가 막아놓으면 이제 밖에서는 생성을 못하고 여기서는 이제 요청을 하면 요 만들어 놓은 얘를 주는 거예요. 쓰라고. 만들어 놓은 얘를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요게 아예 프로그램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A 클래스가 이제 프로그램 시작되면 이제 A 클래스들이 스태틱으로 해서 이제 초기에 만드는 거죠. 초기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초기에 만들고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요 유일한 객체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 프로그램 시작될 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언제 생성이 돼요? 처음 요 함수를 요청했을 때 그때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면 조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내가 원래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막 만들어 놓으면 공간만 차지하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언제 만들어야 되냐면 필요할 때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낭비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리 만들지 않고 처음 요청했을 때, 그게 프로그램 실행되다가 한참 뒤에 필요할 때 가서 만드는 거지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안 하고 보통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C++는 요 스태틱 지역 변수를 하면 요 애가 언제 처음 만들어지냐면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호출했을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C++는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더 효과적이라는 거. 간단하고 간결하고. 그래서 C++는 유일 객체를 혹시 만들고 싶으면은 스태틱 지역 변수로 이제 그 객체를 만들어 놓고 요청하면 걔를 주는 형태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몇 개만 만들어서 필요하면 걔를 줘가지고 쓰게끔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시맵 같은 데다가 객체들을 넣어놓고 요청되는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상태를 갖고 있는 애들을 구분해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애를 원하면 그 상태에 있는 애들을 줘서 쓰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매번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가 쓰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참조가 되게 중요해요. 참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참조를 안 하면 여기 보면은 얘네들을 딜리트 해놨죠. 이 딜리트, 이코로 딜리트 하면 우리가 봤던 게 이코로 디폴트가 있었죠. 이코로 디폴트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걸 내가 쓰겠다는 거고 이코로 딜리트면 내가 시스템에 제공한 거 안 쓰겠다. 이 클래스는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원래 이 목적은 뭐예요? 객체를 하나만 만들어서 하나만 쓰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리턴하는 애 복사해가지고 얘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조로 만들고 참조로 받아서 써야 됩니다. 뭐 객체의 생성을 좀 제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소멸자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만들 수도 있겠지만 프라이빗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근자, 수정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린 거였는데 이 클래스가 이제 객체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할 때 반환해서 사용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게터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값으로 반환해 주는 거죠. 그럼 얘를 쓰게 되면은 항상 웨폰 객체가 반환하는 과정에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참조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참조로 반환하게 되면은 참조로 받은 다음에 웨폰을 밖에서 수정할 수가 있겠죠. 밖에서 웨폰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캡슐화에 위배가 됩니다. 객체의 상태는 객체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내 멤버 변수를 참조로 주면 그 참조로 받아가지고 마구잡이로 내가 불법적인 또는 원치 않은 방법, 클래스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으로 반환할 땐 이제 이런 식으로 컨스트를 양쪽에 다 붙여줘야 돼. 이렇게만 붙이면 이건 문법 오류가 돼요. 이 함수는 수정할 수 없는 애인데 수정할 수 있는 애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참조로 무거워서 참조로 반환하고 싶으면 여기도 컨스트, 여기도 컨스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메소드는 얘를 수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를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애도 받아서 수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값 반환보다는 참조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참조로 반환하면 참조로 받아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를 다중정의할 때는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메소드를 다중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컨스트인 애로 부르게 되면은 컨스트인 애가 불러지고 컨스트가 아닌 애는 컨스트가 아닌 애로 불려지게 돼요. 근데 여기는 컨스트만 있으면 얘는 컨스트가 아닌 애는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컨스트인 애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스트와 컨스트 아닌 애가 있을 때 컨스트가 아닌 애로 부르게 되면 컨스트가 아닌 애가 불러지게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어떤 거를 이용해서 부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얘는 컨스트가 아닌데 컨스트인 애로 얘를 부르려면 얘는 또 문법 오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함수를 다중정의할 때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 함수에서는 컨스트의 수식이 없죠. 컨스트는 이제 메소드만 수식할 수가 있고 컨스트 메소드와 아닌 메소드를 다중정의할 수 있다. 똑같은 매개 변수를 받는 애들은 원래 다중정의를 할 수 없는데 하나는 컨스트고 다른 하나는 컨스트가 아니면 걔를 다중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될 때 이 데이터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즉 데이터가 한번 값이 결정되면 그 값이 고정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변할 수 있는 애들은 변수에 저장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얘가 만약 처음 만들어진 값인데 바뀔 이유가 없어. 바뀌지 않아. 그러면 변수에 저장하되 컨스트 변수에 저장해 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 상수다라는 거를 나타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들도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그 초기 값을 소멸할 때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들도 아까 이런 식으로
컨스트 해가지고 상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상수 객체가 되는 거예요. 상수 객체. 그래서 상수 객체가 되는데 어떤 애들은 모든 객체들이 항상 상수 객체로만 쓰여. 상수 객체로만 쓰여요. 그러면은 생성자를 만들어주는데 뭘 안 만드냐면 세터들을 만들지 않아요. 세터들을 안 만들면은 객체가 생성된 이후에 바뀔 수가 없죠.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불변 클래스, 불변 객체라 그래요. 불변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 그래요. 근데 이제 C++는 불변 객체를, 불변 클래스를 많이 만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C++는 컨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든지 객체를 상수 객체로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언어들은 저런 상수 객체를 만드는 방법들이 없어서 불변 객체, 불변 클래스들을 정의해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래서 멤버 변수가 다 뭐가 돼? 컨스트가 되는 거죠. 멤버 변수가 다 컨스트면은 세터를 만들어야 만들어봤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이제 생성했을 때는 값들을 내가 줄 수는 있지만 생성하고 나서는 그 객체가 유지하는 값들을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래서 컨스트로 다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보시면 생성자를 뭘로 수식해 놨어요? const expr로 수식해 놨습니다. 함수가 const expr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const expr로 수식하게 되면 인자로 상수들이 주어지면 얘는 호출이 언제 일어나요? 실행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데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생성자 호출해서 요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그럼 이 객체는 실행 시간에 요 코드 요 위치에 왔을 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언제 생성해요? 컴파일 시간에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값은 크리스마스.day라는 값은 이제 25라는 값이 되겠죠. 요 25로 바뀌는 것 언제 바뀌어요? 컴파일 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C++는. 뭐 그게 그렇게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생성자를 const expr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객체를 실행 시간이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생성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렉탱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필요하면은 불변 객체, 불변 클래스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인데 모든 객체가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객체 변수로, 객체 멤버 변수로 모델링하지 않고 클래스 멤버 변수로 모델링해서 객체를 100개, 1000개 만들어도 이 데이터는 하나만 만들어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낭비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예에서는 이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 예제인데, 은행 예제예요. 은행 예제인데 이제 예전에는 잔액 정보만 유지했었죠. 근데 여기 추가로 뭘 하냐면 계좌 번호를 이제 할당해 주고 싶어요. 근데 계좌 번호를 어떻게 할당하냐면 객체들을 생성한 순서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생성한 애는 계좌 번호가 1번, 두 번째 생성한 애는 계좌 번호가 2번 이렇게 할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객체가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몇 개 생성됐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객체가 생성될 때 항상 호출되는 게 있죠. 뭐가 호출돼? 생성자가 호출되죠. 그럼 생성자가 호출될 때마다 어떤 카운터 값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카운터 값, 요 last assigned number라고 하는 얘 넘버는 뭐예요? 몇 개의 은행 계좌가 생성됐는지를 유지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객체마다 다 중복해서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는 아니죠. 클래스에
하나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만들지 않고 전엽 변수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엽 변수를 만드는 것과 여기에 만드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클래스 안에다 스태틱으로 만들게 되면은 얘의 소속이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애들과 관련 있는 데이터라는 게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전엽 변수로 만들면 이 변수가 어떤 애들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죠. 근데 이제 스태틱한 애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둘 다 하나만 만들어지겠죠. 여러 개 안 만들어지는데. 그렇지만 어떤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와 관련되어 있으면 그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가독성에도 좋고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데이터가 각 객체들이 따로따로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스태틱으로 수식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스태틱. 그리고 이런 스태틱한 변수들은 밖에서 별도 초기화를 해줘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C++ 17부터는 inline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여기서 명백한 초기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까지 17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밖에서 한 번만 초기화해 줘야 되겠고, 요 초기화는 헤더 파일에서 하면 될까 안 될까? 헤더 파일에서 하면 안 돼요. 또 ODR에 위배가 돼요. 얘는 어디서 해줘야 돼요? 소스 파일, CPP 파일에서 한 번만 하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얘는 뭐라는 거예요?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면 모든 생성자마다 last assign number를 플러스 플러스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요 결과값을 이제 넘버에 할당해 가지고 이제 계좌번호를 차례차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용도 말고도 실제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에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모든 애들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객체가 생성될 때 항상 생성자는 호출돼요. 호출은 돼요. 근데 내가 안 만든 생성자가 호출될 수 있어요. 어떤 애들? 방금 설명드렸던 복사 생성자의 경우에요. 얘는 복사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안 만들면 복사 생성자가 없는 거예요. 복사 생성자 있죠.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복사 생성자에서는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은 이런 경우에도 복사 생성자를 내가 직접 재정의해서 저 플러스 플러스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요 플러스 플러스를 증가하는 거를 어디다가 넣냐면 여기다 함수로 만들어요. 함수로. 함수로 만들면 이 함수가 자동적으로 호출될까? 자동적으로 호출 안 되죠. 근데 얘를 어디서 호출하고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할 때 호출하고 있죠. 그 명백한 초기화는 항상 일어나는 거죠.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에서 플러스 플러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깔끔한 방법이에요.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면 플러스 플러스를 다 여러 곳에 막 중복되니까 얘네들 어떻게 중복 안 시키고 효과적 코딩할까 막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는 생성자에서 요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걸 없앴어요. 없애고 어디다 만들었어요?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를 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요 플러스 플러스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코딩해서 여기다 초기화할 수는 없죠.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 라스 어사이먼 할 수는 없잖아요. 초기값만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로 호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얘는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놨죠. 왜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을까? 밖에서는 이 플러스 플러스 이 함수를 호출할 일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들은 메소드들은 항상 우리가 정의할 때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거면 프라이빗으로 메소드들을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게 스태틱이 됐든 아닌. 이처럼
요 스태틱한 멤버 변수를 수정하는 애들들은 스태틱한 메소드로 만들어 주는 거죠. 함수로, 스태틱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객체지향하고 좀 별개인데 구조화 바인딩이라 그래요. 구조화 바인딩.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썬 잘 알죠? 파이썬.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 잘 아니까 def fu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파이썬은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반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x, y 해서 fu 호출해 가지고 이제 A는 X에다가 B는 Y에다 받아가지고 XY 갖고 프로그램 할 수가 있죠. 근데 C++ 초기에는 이게 C++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C++에서는 항상 하나의 값만 리턴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값만. 근데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반환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제 C++에 어떻게 했냐면 구조체를 만들고 구조체에다 값을 저장한 다음에 구조체 변수 하나를 반환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를 반환하면 또 구조체를 받아가지고 뭐 x.a, x.b 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C++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 해가지고 XY 좌표가 있어요. struct point int x int y가 있어요. 그럼 이런 함수를 만들면은 예전에는 point 이코로 fu 받아가지고 써겠죠. 그래서 p.x, p.y 이렇게 쓰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auto x, y 해가지고 fu 뭐 최근 문법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u가 뭘 반환해요? 구조체를 반환하겠죠. 구조체를 반환하는데 구조체와 멤버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각각 x와 y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프로그램 할 때 x, y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죠. 상당히 편리해요. 요 요소가. 그리고 이 오토를 쓸 때 여기는 그냥 오토하고 꺽 이렇게 해가지고 x, y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뭘 썼냐면은 참조를 썼어요. 그럼 여기는 왜 참조를 썼을까? 참조로. 수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반환되는 거를 참조로 안 받으면 복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사 비용을 줄이려면 얘가 반환하는 게 원시 타입이면은 그냥 오토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반환하는 게 그 원시 타입들이 아니라 이제 무거운 거면 저렇게 참조로 써주시면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 참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컨스트 붙일 수도 있고 바꿀 것이 아니면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이 C++에는 뭐가 있냐면 std 페어라고 하는 범용 구조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까 같은 포인트 x, y가 필요할 때 얘를 정의해서 쓸 수 있지만 정의하지 않고 std 페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std 페어 얘는 범용이니까 int 페어는 딱 몇 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를 두 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뭘 쓰냐면
std 투플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int 이렇게 세 개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얘네들을 처리할 때 얘는 좀 더 복잡해지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토 아까 똑같이 p에서 fu로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요 페어를 반환했겠죠. 그러니까 얘 페어를 반환했는데 두 개의 값을 반환했는데 x와 y 값을 반환했어요. 근데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첫 번째 값은 어떻게 하냐면 p first, p second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용 SD 페어의 첫 번째 멤버 변수의 이름은 뭐예요? first예요. 두 번째 이름은 second예요. p second로 프로그램하면은 여기서 first가 뭘 의미하고 second가 뭘 의미하는지 가독성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이 범용 구조체를 잘 안 쓰고 이렇게 이제 포인트 xy를 정의해 썼어요. 그럼 p.x, p.y 그러니까 더 가독성이 좋죠. 그런데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오토 xy 이렇게 써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first std 페어를 쓰더라도 first, second를 쓸 일이 없잖아요. first, second를 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C++에서. 그래서 구조 바인딩을 잘 익히 쓰면 효과적으로 이제 std 페어와 구조 바인딩을 잘 결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줄 알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구조체만 돼요. 구조체만 되는데 클래스로 옮겨진다. 그럼 클래스는 안 돼요. 클래스는 왜 안 될까? 구조체는 구조 바인딩이 되는데 클래스는 안 돼요. 왜 안 될까? 얘와 아까 이 포인트 XY와 차이점은 이 XY는 접근 권한이 뭐예요? 퍼블릭이죠. 퍼블릭이에요. 근데 얘는 뭐야? 프라이빗이야. 프라이빗을 이 구조화 바인딩이 깨가지고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조화 바인딩을 쓰려 그러면 뭔가 복잡하게 뭔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구조화 바인딩은 클래스와 함께 엮어서 쓸 수 있지만 잘 안 쓴다. 이제 구조화 바인딩은 뭐하고만 연결해서 구조체하고만. 그리고 특히 내가 만든 구조체들보다는 주로 이제 SD 페어, SD 투플 쓸 때 구조 바인딩하고 잘 연결해서 리턴 받을 때 많이 쓰거나 아니면 리턴 받을 때 아니고 어떨 때 또 많이 쓰냐면은 이런 애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벡터인데 뭘 유지해요? STD 페어들을 유지하는 애들이죠. 그럼 얘를 프로그램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0에 있는 애들을 반복하면서 각 요소들을 접근하는데 그 요소에 있는 애들을 뭘로 여기서 프로그램해요? X, Y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할 수가 있죠. X들을 다 더하고 Y들을 다 더해가지고 X좌표의 합, Y좌표의 합 구하라 그러면 P.X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와 바인딩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제 값을 반환하는데 하나 반환해야 돼서 SD 페어나 SD 투플을 써야 돼. 그럼 구조 바인딩 연결했으면은 이제 first, second 뭐 이런 걸 안 쓰고 가독성 있는 이름을 가지고 프로그램할 수가 있고 또 이런 SED 페어나 SED 투플을 이런 이제 벡터 같은 데에 저장해 놓았을 때 반복하면서 프로그램해야 될 때에도 요 구조 바인딩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면 편하게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